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 유전 법칙에 이어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바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잔소리 없이. 오늘도 역시 잔소리 없이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사람의 유전 현상을,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두 번째, 가계도를 분석하고 상염색체의 유전과 성염색체의 유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도달하는데 학습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었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우열의 법칙이 뭐였죠?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서로 형질이 다를 때 우열관계가 성립한다. 우열관계가 성립된다.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한 쌍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쌍 대립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된다? 분리되어서 전달되어진다. 분리의 법칙. 자,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들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서로에게 무관하여 전해진다라는 독립의 법칙. 그래서 멘델리온관 완두콩 형질에서 모양은 색깔에 대해서, 색깔은 모양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질끼리 자손에게 전달될 때 무관하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법칙이 독립의 법칙인데, 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일까요? 아니죠. 원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어야만 법칙이 성립이 되어지고, 만약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면 법칙이 깨지게 되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마찬가지로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위배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얘는 법칙이 위배되어서 깨졌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위배되는 상황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우열의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끼리는 서로 우열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열 법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공우성 또는 우열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중간계가 나타난다는 중간유전, 이게 우열의 법칙이 위배되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은, 자, 원래 분리의 법칙은, 자, 정상적인 경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거. 상동염색체 유전자가 존재할 때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아서 쌍을 이뤘어요. 그것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는 분리되어져서 전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분리 법칙은 절대적인 거나 것이긴 하나,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분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를 비분리가 일어난다. 뒤에 사람의 유전병 할 때 이 비분리에 의한 현상들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서로에게, 자손에게 전달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독립적으로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독립의 법칙인데, 독립의 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 자, 이 연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따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유전자 위치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존재할 때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는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대립 유전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의 염색체에는 하나의 유전자만 존재할까? 우리 앞에서 염색체 구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같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은 자손에게 전달될 때 염색체의 상태로 염색체의 세트로 묶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연관, 연결된 관계, 연관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립이란 것은 어떨 때 형성이 되어지느냐? 염색체 종류가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가 서로 종류가 다른 염색체가 있다면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A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2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B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는 이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세트로 묶여 다니고 이 염색체, 2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세트로 묶여 다닐 때 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서로 무관하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위치하는 유전자들끼리는 서로 독립의 법칙이 성립이 되어지고요. 연관의 경우에는 같은 하나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같이 묶여서 다닌다는 연관된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는 다른 생명체들의 유전 연구와 달리 좀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어려운 특징점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은 한 세대의 길이가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또는 더 긴 세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한 세대의 길이가 길어서 그 유전 현상을 직접 연구자가 직접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관찰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자손 수가 한 번에 낳는 자손이 또 한 세대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평생 살면서 낳는 자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좀 많이 낳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자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통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세 번째,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어렵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연구자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번 애를 낳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사이에서 어떤 자손이 나왔는지 연구하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세요 라고 인위적으로 교배 실험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네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 자체가 복잡해요. 그리고 유전자 수가 아주 많아요. 수만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유전에 의해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형질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연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 있어서 그 연구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맨델이 연구했던 것처럼 맨델은 둥근환도하고 주름진환주를 교배시켜서 결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몇 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계도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계도라는 것은 이제 이미 형성된 가족 내에 그래서 어떤 가정 내의 계통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에
하나가 되겠는데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형질의 우열관계라든지 또 이 형질에 유전되는 방식 또는 유전자의 위치가 분포가 어디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위치하는지 상염색체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또 그 유전자가 전달되어지는데 관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쌍생아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쌍생아, 쌍둥이 알고 있죠? 우리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쌍생아인 경우가 있는데 이 쌍생아를 연구하는 그래서 이 쌍생아에는 크게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란성 쌍생아는 뭐냐? 일란, 하나의 란은 여기서 자,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게 란해서 난자. 그래서 하나의 난자에 이제 정자가 만나는데 정자가 몇 마리?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하나의 난자에 정자가 2마리가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난자는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정자도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N개와 N개가 만나서 2N개의 수정란을 정상적으로 형성해야 되는데 일란성 착각하고 있는 하나의 난자에 정자 2개가 들어가면 염색체는 3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일란이란 뭐냐?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발생 과정에 분리가 돼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자, 하나의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동일한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세포들이 분리가 돼. 분리가 돼서 각각의 개체가 되어진다. 그러면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러한 쌍생아가 일란성 쌍생아고요. 그럼 이란성 쌍생아는 뭐냐? 이란, 2개의 난자가 물론 난자는 2개의 난자가 아닌 2개의 수정란. 그래서 일란은 1개의 수정란에서 형성되는 쌍생아, 이란성은 2개의 수정란. 그래서 2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난자도 2개 각각 그리고 정자도 각각 2개. 그래서 각각의 난자와 각각의 정자가 수정을 통해서 각각 수정란이 형성이 되어지고 발생하니까. 그러면 얘는 각각의 난자와 정자가 만난 유전자의 조합이니까 유전자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유전자 조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성별도 다른 경우도 생겨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쌍생아,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 이런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란성도 유전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제 형제끼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전자의 조합은.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인지 환경의 영향이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쌍생아 연구가 쓰이게 되는 것이고 자, 집단을 조사하는 것. 이제 집단은 어떠한 가정만으로 그 유전 연구할 때는 형질을 직접적으로 유전자가 전해지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얘가 이제 통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형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저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좀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 집단 내에서 이 형질은 전체적으로 많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조사할 때 집단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 집단 조사는 이제 3학년 때 2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유전학을 통해서 이제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데 주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염색체와 유전자를 분석해서 염색체의 수와 모양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핵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또는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전병이라든지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 어떻게 발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연구에 쓰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현상은 먼저 유전자의 수에 따라 2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단일인자 유전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쌍이 한 쌍의 인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다인자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은 어떻게? 여러 쌍, 그래서 두 쌍 이상의 인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한 쌍이 관여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일인자 유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델이 얘기했던 그 유전의 단일인자,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할 때 둥근 인자, 주름진 인자, 그래서 둥근 인자 라지 R이냐 주름진 인자 스몰 R이냐 어쨌거나 요 한 쌍이 관여하죠. 그래서 한 쌍이 관여하는 유전이 단일인자 유전이고, 다인자는 이제 여러 개가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 나중에 다인자 유전 설명하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상위 염색체 유전과 성위 염색체 유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유전자의 위치. 유전자는 염색체 상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염색체 안에 들어있게 되는데, 그 들어있는 염색체의 위치가 그 성염색체 아닌 일상적인 1번부터 22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면 상위 염색체와 관련된 유전인 것이고, 그 유전자의 위치가 성염색체에 위치하게 되면 성염색체와 관련된 유전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제 사람의 유전하면서 두 번째 단일인자 유전하고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얘는 상염색체 유전의 단일인자 유전의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또 다인자 유전의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자, 단일인자 유전에 상염색체 관련된 유전,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도 있고, 다인자 유전에 상염색체 관련된 유전도 있고, 이제 성염색체, 다인자는 여러 인자쌍이 관여하니까 성염색체가 같이 있고, 또 성염색체 안에 있는 여러 인자일 수도 있고 연관되어져서, 아니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있는 인자들이 같이 섞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주 이제 단순한 것들만 좀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얘가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되는 게 상위 개념이고, 그리고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게 하위 개념은 아니라, 이 개념에 하위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상위 개념에 하위 개념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준에 따라서 유전자의 수가 한 쌍이냐 두 쌍, 아니, 여러 쌍이냐로 구분하면, 한 쌍이 관여하면 단일인자, 여러 쌍이 관여하면 다인자, 그리고 그렇게 관여하는 유전 인자들의 위치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상염색체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진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단일인자 유전은 단일인자, 하나의 형질에 한 쌍의 인자가 관여한다라고 해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데, 단일인자 유전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단대립이냐 복대립이냐 차이는 대립 관계가 단이냐 복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대립 구도의 수가 단수냐 여러 가지냐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대립은 이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개일 때 대결 구도가 하나만 형성이 되어지느냐, 대립 유전자의 수가 두 개일 때, 두 개인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라지와 스몰, 대문자와 소문자 두 가지면 라지 대 스몰이 됐건 스몰 대 라지가 됐건 두 가지만 되는, 한 가지만 되게 되는 거죠. 또는 A와 B 두 가지면 A 대 B, B 대 A, 순서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결 구도는 한 가지만 형성이 돼요.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단대립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귓불 유전이라든지, 뭐 이마선이라든지, 뭐 쌍꺼풀이라든지, 보조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대표적인 단일인자 유전 중에 단대립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특징은 뭐 기본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우열의 법칙, 분리 법칙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형질이 되겠고요. 자, 복대립 유전은 자, 대결 구도, 대립 구도가 단수가 아닌 복수, 여러 개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3개, 대립 유전자의 종류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복대립. 그래서 어떻게? 대립 유전자가 A와 B와 C가 되면 대결 구도는 A, B, A 대 B 대 B냐, 또는 B 대 C냐, 또는 A 대 C냐 라고 해서 대결 구도가, 대립 구도가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대립 유전이 대표적인 예가 사람의 ABO식 혈액형이에요. ABO식 혈액형.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A와 B와 I가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A, B, O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복대립 유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하나의 형제, 예를 들어 지금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관여하는 인자는 항상 쌍으로 2개씩만 있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는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수는 다 동일해요. 2개씩 쌍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2개의 쌍에 올 수 있는 인자의 종류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단대립의 경우에는 2종류밖에 안 되고, 복대립은 3가지 이상이 되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인자는 쌍으로 2개씩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올 수 있는 종류가 3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 AA면 무슨 형이죠? A형이죠. BB면 무슨 형? B형. OO면 O형. 동형접합자 순종일 때는 당연히 A형, B형, O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열 관계가 A하고 O 사이에는 A가 우상이기 때문에 O여도 A형, B하고 O 사이에도 B가 우상이기 때문에 B오면 B형. 그리고 A하고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죠. 중간 유전, 공후성 관계이기 때문에 A, B형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 ABO식 혈액형이 대표적인 복대립 유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복대립 유전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이 단일인자 유전 가운데 상위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이렇게 훅 지나가나 싶을 수도 있어요. 자, 단일인자 유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쌍이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한 쌍의 인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한 쌍의 유전 인자가 관여할 때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대결 구도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단대립과 복대립. 그래서 우리 책에는 단대립은 용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복대립 유전만 얘기가 나왔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대립. 그래서 단대립은 일반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다시 설명한 이유는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단일인자 유전의 단대립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복대립 유전은 이제 한 쌍이 관여하긴 하지만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가 3종류 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대립 구도가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사람의 ABO식 혈액형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을 좀 살펴보면, 자, 이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은 이제 유전자 자체가 성염색체에 위치하는데, 이 성염색체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형질에 대한 유전자도 위치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을 결정해주는 정보도 들어있다고 했어요? 성을 결정해주는 정보도 들어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성염색체는
성염색체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지죠. 성염색체, 사람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와 Y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X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는 누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다?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Y는 남자만. 그래서 X는 수컷도 암컷도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고 Y는 수컷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될 때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성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반성유전, 한성유전, 종성유전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반성유전은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X상에 유전자가 X상에 존재하는 형질에 관련된 유전이 반성유전이고요. 자, 그럼 한성유전은 어느 상에 존재할까요? X가 아닌 Y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 한성유전이고요. 그러면 종성유전은 뭐냐? 종성유전은 자, 염색체가 성염색체 X, Y 각각 나왔네? 그럼 종성은 X와 Y 모두? 그게 아니라 X도 아니고 Y도 아니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에서는 성염색체 X, Y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X하고 Y가 아니면 무슨 염색체죠? Y는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근데 왜? 유전자가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데 왜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이에요? 유전자의 위치 자체는 상염색체 존재하지만 성별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져요. 남자에게서는 뭐 우성으로 나타나는데 또는 열성으로 나타나는데 여자에게서는 반대로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사람의 경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대머리 있죠? 대머리. 대머리는 누구에게서? 대머리는 남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죠. 남자도 나타나고 여자도 많이 나타나는데 누구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남자에게서. 왜? 대머리 유전은 남자에게서 우성이기 때문에 여자는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우열관계가 달라서 영향을 받는 유전을 종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염색체 관련된 유전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X상에 존재하는 반성유전과 Y상에 존재하는 한성유전 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람의 성염색체에 관련된 유전 중에 먼저 사람의 성결정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결정은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에 성염색체 조합이 다르다고 했는데 남자는 성염색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XY로 여자는 XX로 그래서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가 X고 남자만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가 Y라고 했죠. 그래서 성의 결정은 사람의 경우는 누가 해준다? Y가 해주는 거예요. Y가 있으면 남자, 없으면 왜? 남자와 여자, X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X가 있어도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구? Y가 있어야 남자, 없으면 여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X를 가진 정자, Y를 가진 정자. 근데 여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 한 가지죠. X만. 얘가 와도 X, 얘가 와도 X.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성염색체의 종류로만 구분해 봤을 때 남자는 X를 가진 거, Y를 가진 거. 여자는 X를 가진 거 한 가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렇게 만나면 XX가 되죠? XX가 되면 여자가 딸이 되고, 이렇게 만나면 XY가 돼서 아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별 결정은 난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 남자가 만드는 생식세포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염수치 관련된 유전, 앞에서 얘기했던 성염수치 관련된 유전에는 반성유전, 한성유전, 종성유전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성유전만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왜?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대부분은 반성유전 얘기예요. 선생님 수업 찍은 내용들을 보니까 시간이 이제 반성유전까지 하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고, 물론 그래봤자 실제 등교 수업 하는 거에 비하면 더 길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반성유전은 다음 시간에 1시간 통으로 반성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밖에 가계도 분석으로 이어가려고 하고요. 한성유전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한성유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의 내용의 왼쪽 쪽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책, 교무실에, 과학실에서 촬영하는데 교무실에 있는 책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책이고, 지금 과학실에 있는 책이 참고용으로 이렇게 책을 받았는데, 여기에 참고에 있는 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교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도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왼쪽에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반성유전,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X상에 존재하는 걸 그냥 반성유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성유전에 대해서 유전자의 조합이 같은데 암수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 이거는 종성유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한성유전이 잘못되어 있어요. 종성유전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한성유전은 Y상에 존재하는 유전이다. 그래서 Y는 누가 갖고 있는 거다? Y를 가지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한성유전의 특징은 누구에게서만? 남성에게서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집안, 모든 남자는 Y가 동일하다. 어떤 가정 내에서, 집안 안에, 가족끼리에서의 그 남자들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는 그 정자를 만나서 그 정자를 받은, 그 유전자를 받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개인사를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선생님 와이프, 선생님 아들들 둘이 있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집에 가족이 장인어른, 장모님, 선생님 와이프, 선생님, 그리고 아들들이 있으면 장인어른과 선생님과 아들들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선생님의 아들들은 선생님에게 Y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돼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들은 Y가 같아요. 거기에 선생님은 선생님 아버지로부터 Y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와 또 선생님 형이 있는데 선생님 형과, 선생님 작은 아버지가 두 분 계시는데 작은 아버지와 아버지들과,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 그 남자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남자 계통에 있는 Y는 모두가 동일한 Y예요. 그래서 Y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형질에 대해서 어떤 형질이 그 집안에 나타났다면, 그러니까 그 형질은 남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에서 나타나면 얘는 Y상이 아닌 것이고요. 어떤 집안 안에 그 남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형질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그 형질이 다 나타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성유전은 Y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남자에게서만 나타나고 그 집안에서 그 형질이 나타나는 그 집안은 모든 남자가 다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모 과다증. 여기서 이모라는 것은 엄마의 여자 형제가 아니라 귓속털 과다증. 아니야, 우리 귓속에 털이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귀 속에 털이 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뭐 증에서 뭐 증상이라고 해서 뭐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은 아니고 그냥 그게 나타나는 형질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남자에게 나타나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그 남자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위배되는 상황도 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들어오면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좀 어려운 그래서 특징들 몇 가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좀 살펴봤고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으로 구분된다라는 것과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성형지체, 상형지체에 구분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단일인자 유전 중에 상형지체 존재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 중에 이제 복대립 유전은 ABOC 혈액형이 복대립 유전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성형지체에 관련된 유전 중에 반송 유전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이제 Y상에 존재하는 한성 유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들이 다음 시간 반성 유전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될 텐데 미리미리 계속 얘기하지만 미리미리 정리하는 거 부탁하고요. 그리고 공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전면 다음 주까지 전면 온라인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학년들은 이제 순서상으로 따져서 온라인 그래서 앞으로 2주가 온라인 상인데 다음 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보기로 예정된 것이 결론이 내려져서 등교해서 순차적으로 1학년이 나오고 2학년이 나와서 등교해서 시험 보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진도도 확인하고요. 그 진도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유전, 사람의 유전 이전, 세포 분열까지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 내용까지도 이제 정리하고 우리 중간고사는 유전 범위에 해당이 되어질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 범위 유전만으로 가지고서는 시험 내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범위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 않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좀 포함시켜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미리 참고해 두고요. 자, 어쨌거나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는 것들 놓치지 말고 보다가 또 졸지 말고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부탁하지만 출석 체크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수업도 꼭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 들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애걸하지 않도록 수업 잘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 그리고 건강 유의하고 건강 지켜달라는 말 전하면서 오늘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